시간에는 성인 학습자의 역할과 또 심리검사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캠핑장을 초대받아서 갔다 왔는데 요즘 캠핑장은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그 태양열로 거기서 살림을 차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캠핑장을 가보니까 그 전기로 하루 사용료가 2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15만 원 내고 아예 장박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살림살이 갖다 놓고 전기장판 꽂아 놓고. 근데 그렇게 여유생활을 하는 것도 참 재밌겠다. 주말에만 가서 거기서 마치 자기 뭐 휴양지처럼 그렇게 활용하신 분을 봤는데, 여러 취미 활동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말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학교 다니시죠. 자, 시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인 학습자의 주요 역할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성인 학습자의 주요 역할은 딱 4가지가 있는데, 핵심 역할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촉진자와 상담자 역할, 진단과 평가, 또 자연 연계, 또 프로그램 개발 제공, 이런 것들이 주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인 학습자. 우리가 성인 학습자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안드라고지 딱 생각나죠. 성인 학습자는 누굴까요? 이 성인 학습 상담자는 우리가 평생교육사를 말하는 거죠. 성인 학습 상담자는 학습자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 전반의 과정을 촉진하고,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도와주고 자원도 연계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라는 말이 나오죠.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성인학습 상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 포함된 내용이죠. 즉, 학습자의 잠재력을 발휘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성인학습자의 역할입니다. 주요 학습 활동 영역으로는 상담 및 촉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진단 및 평가, 이런 것이 되겠죠. 왜 지금 성인학습자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게 제가 지금 그 펠로하고 그 잼미니 3를 사용해갖고 PPT를 만들었는데, 참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참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영어까지 써가면서. 보면 사회적 필요가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학습 상담자는. 지금 계속 기술이 발달되죠. 요즘 AI 학과가 막 대세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대 인공지능학과에 연락을 받았는데, 방학 때 학생들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 계획표를 봤더니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요즘 아직까지는 중고등학생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그 방학 때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왔는데 정말 딱딱하다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홍보할 때 이렇게 딱딱한 내용을 하면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AI가 진짜 급격하게 발달돼서 요즘에는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AI에 투자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구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런 곳이 AI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또 현대, 자동차에 AI 외국 기업을 인수해서 현대에서도 AI에 겁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주에 1박 2일 뭐 프로그램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나주 서편제 뭐 문화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진을 다 전시해 놨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셨다고 날짜를 다 써놨어요. 연도를. 보니까 다들 예전에 사신 분들이 70세, 많이 사신 분은 80세, 거의 60 몇 세 다 그렇게
세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생애 설계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성인학습의 원리의 특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드라고지 말씀드렸죠. 성인학습하면 안드라고지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죠. 성인학습의 고유 특성이 있습니다. 안드라고지에. 안드라고지 특징은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평가까지도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안드라고지 특성입니다. 자기 주도성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또 스스로 준비합니다. 또 문제 중심적 접근입니다. 자기 현실과 접근된 문제를 공부를 해야지 그게 커집니다. 실용성이. 다음 내적 동기입니다. 본인의 자아실현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이 성인학습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인학습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4대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상담자, 그 다음에 촉진자 역할이죠. 두 번째는 진단 및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및 평가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상태 파악하는 거.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전문적인 검사, 뭐 MLST 학습 전략 검사 이거 말했죠. MLST 학습 전략 검사. 그다음 성격은 뭐 MBTI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면 투사 검사들 검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검사와 필요하면 객관화 검사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걸 객관화 검사라고 하고 그 투사 검사는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그다음 상담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전문 기관과 연계하고 필요하면 이런 것이 역할입니다. 즉 학습 촉진, 그 다음에 상담, 진단 및 평가, 자원 연계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성인 학습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역할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죠. 특히나 학습 상담자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단 및 평가는 전문 검사를 활용하고 상담은 또 전문 기관이 필요하면 전문 기관과 연계하고 지역 센터 학생이면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어린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센터 또 지역 가족지원센터 여러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학습 촉진자의 핵심 기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습 촉진 파트에서 핵심 기능을 말씀드립니다.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시간 관리가 필요하면 시간 관리, 자기 주도가 필요하면 스스로 자원을 찾도록,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거 할 때, 이 진단할 때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 성인 학습자들은 신뢰를 하기 어렵습니다. 뭐 상담자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다 전문적인 검사지를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신뢰감이 높기 때문에 촉진자 역할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적인 개입입니다. 보니까 문제가 뭐 불안감이 높다든지 뭐 시험 불안이 있다든지 이런 불안감이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상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필요하면 스트레스 관리하도록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고 돕습니다. 다음은 경력 개발을 연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상담자가 많이 알아야겠죠.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경력 개발 필요한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올 때마다 특히나 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또한 새로운 뭐 자격증 제도가 나오면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이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단 및 평가 전문가 역할. 학습 요구 진단할 때는 전문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걸 분석해서 유형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MBTI라든지 뭐 지능검사 이런 걸 활용해서 유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전략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습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MLST 학습 전략 검사가 유력하다. MLST 학습 전략 검사가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죠. 그 다음에 인성 감사 관련해서는 다중 인격 검사, 그 다음 네오 성격 검사, 정말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성격 검사를 통해서 복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투사 검사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취도 및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객관화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지금 진단이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추수 관리가 할 수 있도록. 자, 실천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학습 촉진 가이드. 실제로 학습 상담사의 역할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표가 무엇이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자원은 무엇인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갖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관리 프로그램, 포레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 사람, 시간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시간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안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담 개입입니다. 이게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문제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본인이 개입하기 어렵고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전문가에게 즉시 연계해야 됩니다. 또 학습 상담자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나가 막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그럼 자기도 상담 받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상담 개입은 이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돕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의 개입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조력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런 것이 바로 학습 상담에서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및 평가. 진단 도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학습 문제에 관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투사 검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활용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객관화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격 검사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학습이 문제다. 그럼 학습에 관련된 검사, MLST 학습 전략 검사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화된 데이터,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자원을 연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별표 3개 채하겠습니다. 학습 상담자,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원 연계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센터장이다 내가 그럼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예산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사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을 연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기관과 연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본인 혼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연계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별 자원을 확인해 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자원, 외적 자원, 지원 자원 어떤 것이 있는가 마인드맵으로 딱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 개인에 대한 학습자에 대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학습 공동체 참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효과적 필터링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 공동체 참여 지원에서는 이 학습자가 뭐 어떤 심리적인 큰 문제, 도박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중독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자원도 연계하지만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자조 모임,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 가족들의 자조 모임 이런
기관들을 알고 있어서 연계해서 그런 데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 측정 및 설계 단계입니다. 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 정도 학습이 이수됐는지, 그 다음에 목표가 달성됐는지, 학업이 계속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성적인 지표죠. 좀 자세한 지표죠. 이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뭔가 문제 해결이 됐는지 실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학습 동기가 바뀌었는지, 자신감이 커졌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개인 바뀐 심층적 변화를 측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한두 명이라 그러면 정성적 지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정량적 지표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얼마 정도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학습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장 사례와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입니다. 경력 전환을 준비하는 40대 직장인. 이 사람의 성인학습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IT 분야를 바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IT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학습 상담자가 개입하는 것은 먼저 진단 및 촉진입니다. 이 사람의 목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갭을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맞춤형 로드맵을 같이, 이 공동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같이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격려하는 거죠. 이 사람이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작은 성취를 격려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상담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직 이 멘토를 연결해 줍니다. 이것이 학습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관련된 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연결해주고 실무를 조언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본인이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무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전문가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거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공 요인은 지속적인 심리적인 지지, 계속 응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력 목표와 학습 과정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 뭔가 직업을 바꾸고 싶은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상담하면서 전문가들과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멘토와 연결해서 실무 조언 및 네트워킹 기회를 받도록 연결해주고 제공해주는 역할. 이것이 사례 1입니다. 사례 2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30대 여성분입니다.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자녀도 키우는 학습자죠. 학위 취득을 하려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대부분이죠.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많죠.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자녀 키워야 되죠. 또 거기다 직장까지 또 다니고 있으면 더 힘들죠. 주말에만 공부를 하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둬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자격증 따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고민하는 상태죠. 이럴 때 어떻게 개발하는가? 시간관리 어려움을 공감합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방법을 코칭합니다. 촉진입니다. 마인드맵 학습법 제안 및 동료 학습자와의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성공 요인 및 인사이트입니다. 학습 외적인 환경 요인,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자녀 육아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시간 부족의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직접 개입이 학습 지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 지원 체계 구축의 효과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이렇게 하려면 현장 사례들을 보면 단시간에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이시죠. 이런 단계는 보통 90일 정도, 한 3달 정도 로드맵을 갖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반을 구축하고 목표 정하고 요구를 분석하고 도구를 활용하고 프로세스를 갖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한 다음에 실제 모델을 적용하고 주 단위
피드백을 통하고 이제 한 달이 세 달이 되면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속 지원은 정기적인 역량 강화를 시키고 서로 또 성공 사례가 있으면 공유하고 또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학습 상담자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핵심 역할을 볼 수 있겠는데 뭐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촉진자 역할, 상담자 역할, 진단 및 평가 역할, 또 자원 연계 역할 이렇게 실제적인 실천 전략을 가진 것이 성인학습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핵심 영역으로는 상담,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진단 및 평가, 연계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그 다음에 심리 지원하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학습 촉진,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진단 및 평가,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전문 검사나 투사 검사 이런 걸 활용해서요. 그 다음에 자원을 연계, 필요한 자원을 연계합니다. 이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거죠. 이것이 학습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입니다. 그럼 이 학습 촉진자 역할은 뭐냐?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실제 그 사람의 수준과 환경을 파악하고 또 재정적인 제약이 있으면 현실적인 요소를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연하단 말이 나왔죠. 평생교육사가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게 유연성입니다. 딱딱하면 안 되죠.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유연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인드로 실시하는 것이 상담사,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아주 중요한 마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연습해봐서 돕습니다. 이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발표하는 것도 연습하고 또 자기 표현하는 것도 연습하고 남한테 요청하는 것도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성에 연관된 능력인데 남한테 거절을 잘못한 사람은 거절하는 것도 연습시키고 남한테 부탁을 잘못한 사람은 부탁하는 것도 연습시키고 또 시간관리는 실제 이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시간관리 앱이라든지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건 실제 상담사나 학습 상담자가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나 앱 같은 거를 써봐야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수첩으로 나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필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중에 본인이 맞다 싶은 거를 하나 개발한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상담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아까 핵심 역할 중에 상담 파트입니다. 상담적으로 접근하는 거.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죠.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줬습니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성공 경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 시간 맞춰서 오신 거 보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도 있고 보니까 저는 믿음이 가네요. 이래가지고 과거의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합니다. 마인드셋을 함양시킵니다. 격려하는 거죠. 이 아들러가 말하는 격려 치료. 아들러는 격려만 해도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격려, 중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상담자 역할은 격려다. 그 다음에 문제를 지원합니다. 뭐 공부하는데 뭐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계속 뭐 안 좋은 생각만 든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어떻게 스트레스 푸는지 먹는 걸로 푸는지 노래 부르는 걸로 푸는지 물어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연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담에서 맞물릴 것이 아니고 이 목표를 목표화시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원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시켜주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역할이다.